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우리는 이미 벌어진 일들 앞에서 간혹 생각하고는 합니다. 지금 나의 이 간절한 마음으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을까? 그때 그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새해가 밝아온, 아니 이미 밝아버린 지금 우리의 앞에는 크고 작은 후회들이 놓여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자꾸만 멀어져 버리는 과거를 바라보며 발을 동동거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못 본 척하는 일? 아니면 계속해서 어찌할 수 없는 과거를 바라만 보고 있는 일? 그럴 순 없겠죠.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하니까요. 대신 후회를 손에 쥐고 앞으로 나아가며 똑같은 실수, 똑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맞이할 지금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이 순간을 응원하며 위클리 청춘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MC를 맡은 프린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새로운 지금을 만들어 나가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할게요. 다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날 독감과 감기를 꽁꽁 피해 다니기 위해서 집콕만 하고 있는 양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해를 맞아 그 지독한 감기에 걸려버린 원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은 20대 중반인 타코입니다. 네, 모두들 반가워요. 다들 이제 막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고 오셔서 배가 네.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 네. 각자 새해를 맞이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새해가 원래 항상 제 기억에는 되게 밝고 기분 좋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나라가 새해 그 전전날인가요? 네. 좀 안 좋은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좀 암울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새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는 약간 그런 앞에서 말씀해주신 일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실감 안 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새해 맞이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별 감흥 없이 지냈던 것 같고, 특히 계절 악기를 듣고 있어서 그냥 내일 또 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신나서 밤새 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좀 22살이 돼서 그런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고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마냥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는 다 알잖아요. 새해가 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막 인생이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그저 저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똑같이 꾸준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위클리 청춘 시작할게요. 1월 첫째 주 청춘 이슈 3위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이는 1979년 11.6 사건 이후 43년 만에 계엄령 선포로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죠. 그러나 이 조치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40분경 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했어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의 여러 행사가 취소되는 등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는데, 다들 처음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심경이었는지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리님부터요. 네, 저는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로 그 당시에는 네. 청피 기획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기획회의를 마치고 나서 막 SNS랑 이제 포털 사이트를 보는데 갑자기 뭐 비상계엄 이런 단어들이 속보로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바로 뉴스를 켰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게
뉴스를 보면서도 진짜 맞는 건가 실감이 안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그 속보를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심장이 철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전쟁인가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가서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파주에 사는데 어쨌든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네. 지금에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진짜 놀랐습니다. 네, 저도 원리님하고 비슷하게 일단 이런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아까 뉴스 찾아봤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한국 사람이면 네이버 뉴스로 많이 찾아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뭐 트래픽이 몰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뉴스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전쟁 나면은 통신망부터 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 났나? 막 이 생각이 저도 정말 들어가지고 불안감도 들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담화문을 살펴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아니라는 그런 안도감이 확 몰려왔던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아마 40대 밑으로는 계엄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역사책에서만 보고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더 당황스러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저희 가족은 조금 더 걱정을 했던 것이 저희 동생이 12월 4일에 저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12월 3일에 계엄령이 발표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군에서 장병들한테 저녁 연기를 통보했다는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특히 저희 엄마는 정말 걱정에 뒤척이시다가 새벽 늦게 겨우 주무셨거든요. 그래도 뭐 몇 시간 만에 무효가 되고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 군에 있던 제 동생은 일단 나가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 당일날까지도. 네. 뭐 여튼 계엄령이 빨리 해제돼서 너무나 다행이고 더불어 저희 동생뿐 아니라 많은 장병들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진짜로. 맞아요. 저는 사실 그때 밖에서 약간 방어회 먹고 있었는데 횟집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마 했는데 제가 네. 진짜 전공 시간에 배우던 계엄령을 이게 실제로 접하게 되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놀랐던 거는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40년 만에 계엄령이라니 약간 제 눈을 다시 한번 의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집에 가서 이제 TV로 보는 중에 이제 국회로 진입하는 특전사 군인들을 보면서 네.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또 마침 다음날 1교시 수업이 헌법 수업이었는데 야.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느라 수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상세하게 배우다 보니까 이 사태가 좀 얼마나 심각한지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5번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언론사가 과장해서 낸 얘기인 줄 알았고 맞아요. 대통령이 설마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했는데 이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엔 좀 많이 혼란스럽고 친구들이랑 그때 카톡을 하면서 이거 뭐야? 우리 다 카톡 지금 도청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비밀 톡방 만들어서 거기서 진짜로 연락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뭔가 갑자기 TV에서 계엄령 발표 딱 나오고 막 주변 분위기도 확 바뀌는 게 느껴지고 또 국회 쪽으로 이제 군인들이 여기저기 배치된 모습들도 실시간으로 뉴스에서 나오고 이런 네. 거를 보니까 진짜 무섭고 진짜 현실인가 싶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서 얘기 나누는 모습도 보고 또 막 좀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러지?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확실히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계엄령이 진짜 뭔가 얼마나 지속될까? 이게 만약에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네.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섭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소식이었죠. 그렇죠. 아직 국내외적으로 소란스러운 상태지만 우리 국민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비상계엄에서 일찍 벗어났다는 것만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공포감과 분노감이 쉽게 사그러들진 않았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에서 비롯된 여러 집회와 시국선언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하나로 모여들게 했죠. 다들 대국민 집회, 대학 내 집회,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지켜본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부터 말을 해보면 저는 아무것도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번 계엄령 사태 관련해서는 제 주변 분들이 엄청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청순이들도 많이 보이던데. 네, 푸른 봄을 기록하고 있는 우리는 청춘 예찬입니다. 우리는 이미 벌어진 일들 앞에서 간혹 생각하고는 합니다. 지금 나의 이 간절한 마음으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을까? 그때 그 일을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을까? 새해가 밝아온, 아니 이미 밝아버린 지금 우리의 앞에는 크고 작은 후회들이 놓여 있습니다. 혹시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자꾸만 멀어져 버리는 과거를 바라보며 발을 동동거리고 있진 않으신가요? 그런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과거를 못 본 척하는 일? 아니면 계속해서 어찌할 수 없는 과거를 바라만 보고 있는 일? 그럴 순 없겠죠. 우리는 지금을 살아야 하니까요. 대신 후회를 손에 쥐고 앞으로 나아가며 똑같은 실수, 똑같은 상처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맞이할 지금을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 나갈 수는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 이 순간을 응원하며 위클리 청춘을 시작해 볼게요. 저는 MC를 맡은 프린이고요. 오늘 저와 함께 새로운 지금을 만들어 나가 주실 패널 분들을 소개할게요. 다들 한 분씩 인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추운 겨울날 독감과 감기를 꽁꽁 피해 다니기 위해서 집콕만 하고 있는 양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새해를 맞아 그 지독한 감기에 걸려버린 원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직은 20대 중반인 타코입니다. 네, 모두들 반가워요. 다들 이제 막 나이를 한 살씩 더 먹고 오셔서 배가 네. 많이 부르실 것 같은데 네. 각자 새해를 맞이하게 된 소감이 어떠신가요? 새해가 원래 항상 제 기억에는 되게 밝고 기분 좋은 일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나라가 새해 그 전전날인가요? 네. 좀 안 좋은 그렇죠. 일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좀 암울하지 않았나? 제 생각에는. 그런 새해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저는. 네. 저는 약간 그런 앞에서 말씀해주신 일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네. 이렇게 실감 안 나고 아무 생각이 없는 새해 맞이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별 감흥 없이 지냈던 것 같고, 특히 계절 악기를 듣고 있어서 그냥 내일 또 학교를 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신나서 밤새 놀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올해는 좀 22살이 돼서 그런가? 마음가짐이 좀 달라진 것 같고 진짜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마냥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이제는 다 알잖아요. 새해가 되고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고 해서 막 인생이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 맞아요. 그저 저희는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똑같이 꾸준한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위클리 청춘 시작할게요. 1월 첫째 주 청춘 이슈 3위는 바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입니다.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30분경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죠. 이는 1979년 11.6 사건 이후 43년 만에 계엄령 선포로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죠. 그러나 이 조치는 즉각적인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국회는 12월 4일 새벽 1시경 본회의를 열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가결했고,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새벽 4시 40분경 계엄 해제를 공식 발표했어요. 이번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내의 여러 행사가 취소되는 등 국가적으로 큰 혼란을 겪었는데, 다들 처음 계엄 선포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심경이었는지 얘기를 들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원리님부터요. 네, 저는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되는 바로 그 당시에는 네. 청피 기획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딱 기획회의를 마치고 나서 막 SNS랑 이제 포털 사이트를 보는데
갑자기 뭐 비상계엄 이런 단어들이 속보로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엥? 뭐지? 하고 바로 뉴스를 켰어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이게 뉴스를 보면서도 진짜 맞는 건가 실감이 안 났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 그 속보를 처음 봤을 때는 진짜 심장이 철렁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전쟁인가 하는 생각도 스쳐 지나가서 더 무서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저는 파주에 사는데 어쨌든 북한과 굉장히 가까운 지역이잖아요. 네. 지금에서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진짜 놀랐습니다. 네, 저도 원리님하고 비슷하게 일단 이런 생각이 되게 컸어요. 그리고 아까 뉴스 찾아봤다고 하셨는데 보통 이제 한국 사람이면 네이버 뉴스로 많이 찾아보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뭐 트래픽이 몰려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뉴스가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전쟁 나면은 통신망부터 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전쟁 났나? 막 이 생각이 저도 정말 들어가지고 불안감도 들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담화문을 살펴보니까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아니라는 그런 안도감이 확 몰려왔던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세대뿐만 아니라 아마 40대 밑으로는 계엄령이라는 단어 자체를 역사책에서만 보고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사람들이 더 당황스러워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게다가 저희 가족은 조금 더 걱정을 했던 것이 저희 동생이 12월 4일에 저녁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12월 3일에 계엄령이 발표되고 얼마 안 있어서 이제 군에서 장병들한테 저녁 연기를 통보했다는 기사가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희 엄마는 정말 걱정에 뒤척이시다가 새벽 늦게 겨우 주무셨거든요. 그래도 뭐 몇 시간 만에 무효가 되고 그래서 다행이긴 하지만 군에 있던 제 동생은 일단 나가지 말고 대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해요. 그 당일날까지도. 네. 뭐 여튼 계엄령이 빨리 해제돼서 너무나 다행이고 더불어 저희 동생뿐 아니라 많은 장병들이 무사히 전역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충격적이었거든요. 네, 진짜로. 맞아요. 저는 사실 그때 밖에서 약간 방어회 먹고 있었는데 횟집 텔레비전에서 갑자기 계엄령이 내려졌다는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마 했는데 제가 네. 진짜 전공 시간에 배우던 계엄령을 이게 실제로 접하게 되니까 정말 당황스럽고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고요. 네. 그리고 좀 놀랐던 거는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40년 만에 계엄령이라니 약간 제 눈을 다시 한번 의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히 그 집에 가서 이제 TV로 보는 중에 이제 국회로 진입하는 특전사 군인들을 보면서 네. 정말 이게 무슨 일인지 하는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또 마침 다음날 1교시 수업이 헌법 수업이었는데 야. 교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느라 수업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상세하게 배우다 보니까 이 사태가 좀 얼마나 심각한지 좀 많이 느낄 수 있었던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저도 솔직히 처음에는 5번 줄 알았어요. 네. 그냥 언론사가 과장해서 낸 얘기인 줄 알았고 맞아요. 대통령이 설마 계엄령을 선포했을까 했는데 이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니까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엔 좀 많이 혼란스럽고 친구들이랑 그때 카톡을 하면서 이거 뭐야? 우리 다 카톡 지금 도청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면서 비밀 톡방 만들어서 거기서 진짜로 연락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뭔가 갑자기 TV에서 계엄령 발표 딱 나오고 막 주변 분위기도 확 바뀌는 게 느껴지고 또 국회 쪽으로 이제 군인들이 여기저기 배치된 모습들도 실시간으로 뉴스에서 나오고 이런 네. 거를 보니까 진짜 무섭고 진짜 현실인가 싶었어요. 맞아요.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여서 얘기 나누는 모습도 보고 또 막 좀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왜 저러지? 막 분노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확실히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때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리고 계엄령이 진짜 뭔가 얼마나 지속될까? 이게 만약에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네. 걱정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정말 무섭고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소식이었죠. 그렇죠. 아직 국내외적으로 소란스러운 상태지만 우리 국민에게 큰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던 비상계엄에서 일찍 벗어났다는 것만은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의 공포감과 분노감이 쉽게 사그러들진 않았는데요. 비상계엄 선포에서 비롯된 여러 집회와 시국선언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하나로 모여들게 했죠. 다들 대국민 집회, 대학내 집회, 시국선언 등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지켜본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부터 말을 해보면 저는 아무것도 참여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특히 이번 계엄령 사태에 관련해서는 제 주변 분들이 엄청 많이 참여를 하셨더라고요. 저희 청순이들도 많이 보이던데, 네, 맞아요. 네,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도 앞으로는 좀 정치, 사회 이쪽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참여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저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를 많이 떠올리게 됐어요. 대한민국 사상 최초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도 있었고, 광화문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촛불을 들고 비폭력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의 민주의식이 많이 향상됐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집회를 할 일이 없게 만드는 게 가장 좋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들이 다시는 붕괴할 일 없는 그런 아주 평화로운 세상이 만들어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그런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에서 질문해 주실 때 나왔던 그 대국민 집회나 대학 내 집회, 시국선언 거의 할 수 있는 건 다 참여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대박.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계엄 직후 주말에 이제 대국민 집회 처음 열렸을 때 그때 풍물패 동아리를 했었어가지고 그 동아리 같이 했던 사람들이랑 악기 들고 나가서 집회 참여하기도 했었고 학교에서 이제 학생총회도 열려서 거기에 이제 스태프로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휴학생이라 가지고 그 정족수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대박. 뭔가 그래도 좀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스태프를 자원을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대학 생활을 하면서 대자보를 쓸 일이 있을까 생각했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과 동기들이랑 같이 이 사태에 대해서 대자보도 써서 학교에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이야. 그리고 제가 전공에서 저도 전공이 좀 이런 사건들과 많이 맞닿아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정치사도 많이 배우고 또 앞으로 민주시민을 어떻게 양성해야 하는지 이런 걸 가장 주요하게 배웠던 사람이라서 뭔가 좀 더 사명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참여를 했던 것 같고 또 앞에서 그 박근혜 탄핵 이 일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때 중고등학생이었음에도 그때 집회를 참여하지 못한 게 되게 두고두고 마음에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신 분들에게 항상 마음의 빚을 계속 느꼈던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나에게 부끄럽지 않게 나가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너무 멋있으신데요? 네. 원래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좀 말씀드리기 민망해지긴 했는데 저도 타코님처럼 참여를 하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해보자면 네. 시험 기간이었어요. 네, 바빠. 맞아요. 나 살기 바빠, 사실. 진짜 시험 기간이기도 했고 이번에는 제가 좀 성적을 잘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어서 근데 이제 주변 친구들이랑 선배들 중에서는 참여한 사람들이 진짜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진짜 딱 옆에서 보면서 느꼈던 거는 정말 진지하고 간절하게 자기 목소리를 다들 내고 있다는 거였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번 그 대국민 집회 이런 거 이제 대학생들이 많이 나가고 하는 걸 보면서 좀 많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좀 이기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다들 시험 기간이고 다들 공부할 텐데. 네, 그래서 특히 시국선언을 발표할 때는 문장 하나하나가 그냥 글자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외침같이 느껴져서 전 그걸 보면서 나도 저렇게 행동해야 할까? 저렇게 행동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프리님은 어떠셨어요? 저도 사실 이번 집회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타코님처럼 2017년 당시 이제 수능을 끝내고 20살이 되자마자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집회에 나갔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게 7년 만에 또 이런 일이 생겨서 좀 마음이 아프긴 한데 네. 그때 당시 막 20살이 되고 친구들과 함께 이제 약간 이건 지켜야지 민주주의는 지켜야지 한다는 일념하에서 이제 집회에 참여했던 것 같은데 그땐 주변에 진짜 많이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번에는 직장을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네. 일이 바쁜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17년 때보다는 제 주위에 시위 참여자가 좀 적었던 것 같아요. 저도 비록 가보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보면서
2017년 시위에 비해서 지금 시위 분위기가 훨씬 더 약간 즐겁고 재치 있어진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거든요. 네. 제게는 뭔가 이 달라진 시위 분위기가 아주 좀 긍정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부디 이런 과정을 통해 나라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삶을 보존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라며 이쯤에서 3위는 마무리해보도록 하고 이제 2위로 넘어가 볼게요. 1월 첫째 주 청준 이슈 2위는 바로 계엄령 이후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국내 증시가 12월 9일 탄핵 대치 종국 장기화에 일제히 하락하며 연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4.32포인트 하락한 627.01의 장을 마치며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죠. 이날 장 마감 시점 기준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 역시 계엄 선포 이튿날인 4일 이후 144조 원 넘게 감소하며 작년 11월 이후 1년여 만에 최저점을 기록하기도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되자 탄핵 전국 길어지는 거 아니야 하며 투자 심리도 얼어붙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밸류업 펀드를 추가로 투입하고 10조 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전 펀드를 준비하는 등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해요. 우선 여러분들께서 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계엄령 이후 상황이 어땠는지도 얘기를 나눠보고 싶고요. 혹시 주식이나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 계시다면 먼저 얘기해주세요. 저요. 저는 친구랑 같이 작은 돈으로 투자하면서 공부도 좀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나중에 큰 부자를 꿈꾸기 때문에. 근데 계엄령이 선포되고 나니까 시장이 완전 흔들리는 게 바로 보였어요. 맞아요. 주가가 막 하루에도 몇 %씩 떨어지고 뉴스에서도 연일 경제 불안정 얘기만 나와서 그때는 솔직히 이거 계속 들고 있어도 되는 건가 싶어서 저도 손해를 좀 감수하고 일부 매도했던 기억이 나요. 주변 사람들도 전반적으로 비슷한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뭐 어떤 사람들은 존버하자, 지금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긴 한데 저는 그 정도로 강심장은 아니었어서 친구랑 같이 그냥 이거 그냥 큰일 났다, 망했다 이러고 그냥 놔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저도 양갱님처럼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고 실제로 투자도 하고 있어요. 그 아까 양갱님이 지금은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게 저거든요. 근데 이게 도망가는 게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지금. 지금 괜찮으신가요? 지금 어질어질해요 사실. 물론 저도 이제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여튼 이게 계엄령이 터지고 다음 날이 돼서 제 주식 이렇게 화면을 보는데 뭐 계엄령 전에도 사실 안 좋긴 했어요. 근데 여전히 시퍼렇더라고요. 화면이. 언제쯤 빨개질 수 있을까요? 제 화면은. 뭐 계엄령이 터지고 다음 날 코스피가 1.44%, 코스닥은 1.98% 하락을 했는데 제 돈은 누가 가져간 걸까요? 도대체. 네. 뭐 큰 금액이 아닌 저도 그 돈을 잃으니까 막 짜증났는데 큰 돈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떤 기분이셨을지 상상도 안 갑니다, 저는. 그니까요. 네. 이거는 진짜 작은 돈이니까 걱정이지. 그러니까 나도 어질어질한데 지금. 그래서 빨리 우리 시장에도 좋은 날이 왔으면 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바라게 되는 게 많아지는 새해인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저는 사실 주식이나 투자에는 큰 관심이 없어가지고 좀 무지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얼마나 상황이 심각한지 구체적으로는 잘은 몰랐는데 아무래도 나라가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당연히 해외 투자가 다 빠져나가겠구나. 주식시장 당연히 안 좋아지겠지. 지금도 안 좋은데 얼마나 더 안 좋아진다는 거지? 네. 하고 뭐 환율도 어떡하지? 이제 해외 나갈 일이 제가 있어가지고 환율 불침번을 정말 매일같이 서고 있는데 뭐 1,500원 안 된 거에 감사해야 되는 건지 1,470원대인 걸 왜 내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전에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투자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제 계엄령 이후에 달러를 갖고 있던 친구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은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달달하겠다.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달러를 살 걸 이런 약간 후회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주가가 계속 낮아지다 보니까 한국 주식에 투자한 친구들은 약간 정신을 못 차리고 화를 내는 친구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럼요. 진짜 달러 갖고 있던 친구도 약간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탄핵 대치 전국이 투자 심리에 미친 영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뭐 대단히 경제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얕은 지식으로 제가 보고 또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자면 아무래도 전국이 불안하니까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투자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돈을 빼고 또 이제 소비자들은 불안하니까 당연히 돈을 덜 쓰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내수시장이 위축되고 환율은 또 계속 변동되고 물가 상승은 계속되고 이런 악순환이 그냥 계속된 게 아닐까. 안 좋았던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생각만 계속 드는 것 같아요. 저도 매우 동의합니다. 탄핵 전국 때는 투자 심리가 진짜 다들 꽁꽁 얼어붙었던 것 같아요. 네. 당시 상황이 워낙 불안정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들 투자보다는 그냥 일단 현금을 쥐고 있으려고 했던 것 같고 특히 탄핵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아직도 잘 모르잖아요. 또 정치가 안정될지 불확실하니까 위험 자산은 아예 건드리지 않는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좀 주식 관련된 커뮤니티를 좀 보고 있었는데 거기서도 일단 지금은 좀 존버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던 것 같고 또 탄핵 전후로 주가가 출렁이는 걸 보면서 투자라는 게 진짜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진짜 돈 버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제가 주식 투자에 관심이 많으니까 저도 이제 여러 주식 관련 뉴스나 유튜브를 보는데 그런 데서 모두 하는 말이 바로 불확실성이었어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마 주식시장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말이 이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아닐까 싶은데 그 이유가 주식시장은 어찌됐든 미래를 반영하면서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는 말은 그래서 미래에 너네 어떻게 되는 건데? 라는 의미거든요. 이러한 점이 계엄 이후에 주식시장에 또 반영이 돼가지고 좀 혼란스러웠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이러한 불확실성이 좀 해소돼서 제 돈 좀 다시 돌려주십시오. 타코님의 마지막 말씀이 약간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불확실한 상황이 얼른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비슷하게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한국의 상황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심리가 반영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계엄이라는 상황은 군대가 행정을 장악하는 조치인 만큼 자율성에 대한 불안감도 작용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 2위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이제 마지막 순서로 넘어가 볼게요. 1월 첫째 주 청춘 이슈 1위는 바로 2025년 달라지는 것들입니다. 이번 1위 소식에서는 새해를 맞이한 기념으로 올해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들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올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꽤 많은데요. 우선 2025년부터는 고교 학점제가 도입됩니다. 기초 소양과 기본 학력을 바탕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서 학점을 취득, 누적 졸업하는 제도가 전국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것이죠. 그리고 2025년부터 유가 혼합 백신 접종이 시작된다고 해요. 유가 혼합 백신은 기존 5가지 감염병을 예방하던 5가 혼합 백신에 B형 감염 예방까지 추가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가 혼합 백신의 영아 무료 접종도 25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2025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하나로 통합됩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되는 것인데요. 대한항공은 2026년까지 향후 2년간 아시아나 항공을 자회사로 운영하게 됩니다. 또 소비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마일리지 통합은 25년 상반기 내에 결정된다고 해요.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해온 소식들인데 혹시 지금까지 제가 언급한 것 이외에 패널분들께서 아시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가 또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사범대생이어서 앞에서 말씀해주신 그 고교 학점제랑 또 이제 추가적으로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이 되는 게 2025년도부터 약간 일부 시범 도입부터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 선배들이 지금 교직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을 기회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제 주변 이제 교사 혹은 학생들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인 편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교사나 그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긴 하더라고요. 또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종이책을 그걸로 대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그리 많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예산이 여기에 너무 과하게 투입이 되는 문제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2025년 달라지는 것이라는 질문을 딱 받았을 때 가장 먼저 금투세 폐지가 떠올랐어요. 금투세라는 게 이제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임말인데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인데요. 원래는 이제 금투세 부과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최근 정부의 상황에 따라서 금투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외에 또 하나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육아휴직급여 상한 인상도 올랐다고 합니다.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가 월 150만 원 선에서 최대 250만 원 선으로 인상된다고 합니다. 저는 우선 최저임금이 만 30원으로 올랐다는 게 가장 먼저 생각났어요. 네. 이게 사실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맞아요. 제가 사실은 1학년 때는 최저시급? 그냥 시급 뭐 내가 적당히 하면 알아서 돈 주겠지라는 생각으로 딱히 그렇게 집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느 순간 식당에서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이 몇십 원 단위에도 집착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까지 노동을 하는데 왜 이걸 안 쳐주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임금, 최저임금, 시급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올해부터 이제